고장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 마지막 메시지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수리공 할아버지가 밝혀낸 군대 내 사망 사건의 비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뜨거운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작은아마 소통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늦은 가을 아침, 시골 마을의 작은 라디오 수리점. 정만섭 할아버지는 먼지 쌓인 작업대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손대지 못했던 물건이었죠. 바로 손자 정우의 유품이었으니까요. 정우야, 내가 그렇게 아끼던 라디오, 할애비가 이제야 손대본다.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어루만지던 만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가 떠난 지 석 달. 군대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죠. 자살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섭은 믿을 수 없었어요. 늘 밝고 씩씩했던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틈만 나면 전화하고 편지 쓰던 정우가 그런 선택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업대에 라디오를 올려놓고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을 때 만섭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손댔을 이 라디오. 혹시 무슨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치치직, 지지직. 라디오 뒷면에 나사를 풀고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던 만섭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일인지 회로판이 이상하게 개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군대에서 전자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정우가 무언가를 만들다 만 것 같은 흔적이었죠. 이게 뭐지? 정우, 내가 이걸. 만섭은 50년 넘게 라디오를 만지며 살아온 장인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일반적인 수리가 아니었어요. 녹음 기능을 추가하려 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주파수를 잡으려 했던 건지. 하지만 회로는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작업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만섭은 돋보기를 쓰고 더 자세히 회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지지지직. 할아버지. 갑자기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섭은 깜짝 놀라 드라이버를 떨어뜨렸죠. 전원도 연결하지 않은 라디오에서 어떻게 소리가? 정우야?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명 정우의 목소리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시 들어보려 귀를 기울여도 라디오는 침묵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정우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만섭은 눈물을 훔치며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정우가 무언가 메시지를 남기려 했던 것 같은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작업실에 어둠이 깔렸을 때 만섭은 오랜만에 납땜 인두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만들다 만 회로를 완성시켜 보기로 한 거죠. 6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로 조금씩 회로를 복원해 나갔습니다. 정우야, 내가 뭘 남기려 했든 할애비가 꼭 찾아낼게. 밤새 작업하던 만섭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회로 복원을 마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전지를 넣고 전원 스위치를 켰죠. 치익, 지직. 할아버지, 듣고 계신가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잡음이 너무 심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죠. 만섭은 라디오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리며 주파수를 맞춰보려 했습니다. 이건 녹음된 거야. 정우가 뭔가 녹음을 해둔 거구나. 정우의 음성은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급하게 녹음한 것처럼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 진실을, 할아버지. 단편적으로 들리는 단어들에 만섭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진실? 정우가 무슨 진실을 말하려 했던 걸까요?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전원을 켜봐도 라디오는 아무 반응이 없었죠. 안 돼. 정우야. 다시 한 번만. 만섭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라디오를 두드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정우가 다시 한 번 떠나간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어요. 새벽 6시 작업실 밖에서 참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만섭은 멍하니 라디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정우가 남기려 했던 메시지. 그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문 좀 열어요. 아침 운동 가실 시간이잖아요. 밖에서 동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문을 열었을 만섭이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쉴게요. 뭐라고요? 정 사장님이 쉰다고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문 열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결국 만섭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우르르 들어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섭을 바라봤죠. 어머, 정 사장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또 정우 생각하느라 밤새 울었어요? 아니요. 그냥 일하느라. 만섭은 라디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꺼져 있던 라디오에서 다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온 겁니다. 어머, 저 라디오. 불이 들어오네요? 할머니들의 시선이 라디오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지직, 할아버지, 제 말 들리시나요? 여기 뭔가 이상한 일이. 정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선명하게. 작업실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들려왔죠. 어머나, 정우 목소리 맞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이 마을에 부임한 교회 목사 최복희입니다. 혹시 라디오 수리하시는 정만섭 사장님 맞으신가요? 만섭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60대 후반의 단정한 모습,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죠. 복희야? 최복희? 어머, 만섭 오빠?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을 떠났던 첫사랑이 돌아온 것이었죠. 오빠가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그런데 복희의 시선이 라디오로 향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목소리, 뭔가 이상해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정우 목소리야. 석 달 전에, 군대에서, 정우? 복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우라면, 혹시 정정우? 21살? 맞아. 우리 손자. 내가 어떻게 정우를 알아? 제 딸 수진이가 정우랑 연애했어요. 그 아이가 군대 가기 전까지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라디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직,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순간 작업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만섭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자살이 아니라고? 그럼 대체. 바로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하재만이었죠.
은퇴한 장성 출신으로 마을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늘 위압적인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위해 군림하곤 했습니다. 여기가 라디오 수리점이라면서요? 내 차에 있는 구형 라디오가 고장 났는데 하재만의 시선이 만섭의 라디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이 라디오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손자 유품이요. 손자라면 혹시 정정우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아시오? 아, 제가 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재만은 라디오에서 계속 들리는 정우의 목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했죠. 그런데 이 라디오 불법 개조품 아닙니까? 요즘 이런 걸로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사건이 많아서. 뭐라고요? 만섭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리 정우가 무슨 군사 기밀을. 군대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때 복희가 나섰죠. 잠깐만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 거죠? 그냥 고인이 남긴 유품인데. 하재만이 라디오를 낚아채려는 순간 정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재만 장군님이 왜 여기 계시는지, 왜 우리 부대에. 그날 밤 하재만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라디오의 전원을 끄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라디오는 꺼지지 않았죠. 하 장군님, 갑자기 누군가가 크게 불렀습니다. 작업실 문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하사님? 하재만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하사라 불린 청년의 시선이 라디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이 목소리, 정우 맞습니다. 제가 같은 부대에 있었거든요. 만섭이 다급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자네가 우리 정우를 알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 김하사가 하재만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그들이 오고 있어요. 저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건 꼭 알려야. 닥쳐. 하재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딴 조작된 녹음으로 뭘 어쩌려고. 그 순간 동네 할머니들이 나섰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정우 목소리 맞아요. 복희도 만섭의 옆에 서서 하재만을 노려봤죠. 장군님, 왜 그렇게 이 녹음을 듣기 싫어하시는 거죠?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재만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저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총기 사고는. 갑자기 라디오에서 요란한 잡음이 나더니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섭이 다급히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더 이상 정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이때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어르신, 사실 정우가 죽기 전날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어요. 라디오 같은 걸요. 그리고 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날 밤 총기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김하사, 하재만이 날카롭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시오.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우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중대장님, 정우가 또 그 라디오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어차피 내일이면. 녹음이 뚝 끊겼습니다. 작업실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죠. 만섭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뭐? 내일이면 뭐라고?
우리 정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하재만이 뒷걸음질 치며 작업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요. 복희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야 할 일이에요. 하재만은 포켓에서 휴대폰을 꺼내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와봐. 큰일 났어. 그는 전화를 끊고 만섭을 노려봤습니다. 정 사장, 이 일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파헤쳐봤자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다고? 만섭이 격분했습니다. 내 손자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다시 정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누군가 이걸 듣게 된다면 제발 할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저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중대장실에서 들은 얘기. 하재만 장군이 우리 부대에 온 진짜 이유. 하재만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라디오를 향해 달려들었죠. 이딴 거짓말을. 다 조작이야. 하지만 만섭이 라디오를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정우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무기 횡령, 비리, 그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갑자기 라디오에서 폭발음이 나더니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재만이 라디오를 발로 차버린 것이었죠. 이런. 만섭이 무릎을 꿇고 망가진 라디오를 주워들었습니다. 정우야, 정우야. 하재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다들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전 그저 그만하세요. 김하사가 나섰습니다.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정우가 죽던 날 밤 확실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하사, 자네 지금 뭐라는 거야? 장군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하사는 만섭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우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증명하려고 했죠. 이 라디오로. 망가진 라디오를 품에 안은 만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아버지한테라도 이 진실을 전하고 싶어서 저렇게 애썼을 텐데. 망가진 라디오를 품에 안은 만섭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자살이 아니다. 무기 횡령, 하재만 장군. 이 단어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만섭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하재만이 발로 찬 라디오는 여전히 연기 냄새를 풍기며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죠. 정우야, 내가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여기 있었는데. 만섭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 사장님 계세요? 복희였습니다. 어젯밤 일 이후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죠. 들어오세요. 복희는 작업대 위에 망가진 라디오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회로가 완전히 타버려서. 만섭이 라디오 부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디오 내부 깊숙한 곳에 작은 메모리 칩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게 뭐지? 복희가 다가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마이크로 SD카드 같은데요? 정우가 숨겨둔 걸까요? 만섭의 눈이 빛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칩을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죠. 하지만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것마저도.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급하게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정 사장,
큰일 났어요. 하재만이가 변호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나. 만섭과 복희는 서둘러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 안으로 들어서자 하재만이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아, 정 사장. 잘 오셨소. 어제 일에 대해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사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근거 없는 추측으로 전직 장성의 명예를 훼손했잖소. 게다가 그 조작된 녹음으로. 조작이 아니에요. 복희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하재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소리? 요즘 기술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증거가 있소? 그 라디오라도 있나? 당신이 부쉈잖소. 내가요? 증인이라도 있습니까? 순간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동네 할머니들이 일제히 침묵했습니다. 하재만의 압력이 벌써 미친 것이었죠. 그때 김하사가 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김하사, 자네도 왔군. 어제 그 헛소리 정정하러 왔나? 김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는 그냥 사고사였습니다. 만섭이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김하사, 자네마저. 하재만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들었소? 같은 부대 동료도 인정하는데 무슨 의심을. 만섭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증인마저 등을 돌린 지금 정우의 억울함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정 사장, 하재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오. 죽은 손자 명예라도 지키고 싶으면. 명예? 자살했다는 낙인이 찍힌 게 무슨 명예요. 그래도 살인자나 배신자보다는 낫지 않소? 군대에서는 여러 일이 일어나오. 때로는 동료를 배신하는 일도 있고, 정우가 그런 짓을 했다면 감히 우리 정우를. 만섭이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재만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관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죠. 아, 그리고 정 사장. 그 라디오 자네는 내가 가져가겠소. 군사 기밀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 절대 안 돼.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겠소. 국가안보 문제니까. 만섭은 무력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희가 그를 부축했죠. 하재만 일행이 떠나고 회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만섭은 작업실에서 망가진 라디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복희가 차를 들고 찾아왔죠.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그때 만섭이 아까 발견한 메모리 칩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살려볼까 싶었는데 파일이 다 손상됐어요. 복희가 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 딸이 컴퓨터 전공이에요. 한번 보여줄까요? 둘은 희미한 희망을 안고 복희의 딸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23세 수진은 정우의 죽음 이후 많이 야위어 있었죠. 엄마, 이게. 수진은 메모리 칩을 받아들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우가 쓰던 거예요. 제가 선물한 건데. 수진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했습니다. 만섭과 복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죠. 새벽 4시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됐어요. 일부만 복구됐지만.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떴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죠.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든 이걸 듣는다면. 전 정정우 일병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제가 죽는다면 그건 자살이 아닙니다.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우리 부대에 무기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재만 장군이 주도한. 저는 우연히 서류를 받고 그들이 저를. 갑자기 음성이 끊겼습니다. 파일 손상 때문이었죠. 이걸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작업실로 찾아온 경찰들이 만섭을 연행했습니다. 하재만의 고소 때문이었죠. 정만섭 씨 명예훼손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내가 뭘? 어제 발견된 불법 녹음 파일 때문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만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재만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것을. 경찰차에 실려가는 만섭을 보며 복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혀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진이 복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 멀리 경찰차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수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가 생전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죠. 수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 씨 친구분이신가요? 정우 씨가 이 번호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예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누가 옆에 있나요? 혼자예요. 지금 집이에요. 좋아요. 내일 오전 11시에 도시 외곽 커피숍으로 오세요. 혼자 와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여자친구군요. 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난 강태훈이라고 해요. 정우와 같은 부대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은 군을 떠난 사람이죠. 정우 오빠가 왜 당신 번호를. 난 다른 부대에 있었어요. 특수수사대라고. 정우는 우연히 내가 수사하던 사건의 증인이 됐었죠. 그 사건이 뭔데요? 태우는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기 비리예요. 특히 하재만 장군이 연루된. 하재만이요? 지금 우리 마을에 있는 그 사람 말인가요? 뭐라고요? 그가 거기 있다고요? 수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린 정우의 목소리, 하재만의 이상한 반응, 메모리칩, 만섭 할아버지의 체포까지.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하재만은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비리 혐의로 군에서 조용히 물러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를 어서 구해야 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그 메모리칩 가지고 있나요? 경찰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제가 복제본을 만들어뒀어요. 현명했네요. 하지만 그 녹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정우가 죽기 직전에 라디오를 만든 이유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라디오가 아니었어요. 도청 장치였죠. 정우는 자기가 발견한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특수 도청 장치를 만들었던 거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라디오에는 더 많은 녹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그 라디오는 부서졌어요. 하재만이 발로 차서. 태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정우가 죽기 일주일 전에 나에게 보낸 쪽지예요. 여기 암호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쪽지에는 이상한 문자와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835만 2214kc.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우가 중요한 걸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수진이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835는 우리 동네 우체국 사서함 번호일 수도 있어요. 정우 오빠가 항상 편지를 받던. 그럴 수 있겠군요. 2214는 날짜일 수도 있고 K씨는 정우 오빠 친한 친구 이니셜이에요. 김찬수라고. 둘은 서둘러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835번 사서함을 열어보니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메모리 칩이 들어있었죠. 그날 저녁 수진의 집에서 둘은 메모리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재생하자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2024년 10월 12일 녹음입니다. 중대장실에서 누가 들어오길래 급히 숨었는데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 장군님, 이번 물건들은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평소대로 해. 서류는 모두 정리해뒀고 문제될 건 없어. 하지만 재고 감사가 곧. 걱정 마. 다 해결됐어. 그리고 주변에 수상한 놈들 있으면 보고해. 특히 그 정정우라는 놈 계속 주변을 맴돌던데.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수진과 태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정우 씨가 발견한 거였어요. 다른 녹음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종 증거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죠. 재생하자 정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10월 14일, 내일이면 모든 걸 신고할 예정입니다. 하재만 장군과 그 일당이 군용 무기를 빼돌려 불법 거래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서류 사진도 찍어뒀고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정우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증거를 태운 형과 할아버지에게 꼭. 녹음이 끊겼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하재만은 위험한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상관에게 이 증거를 전달해야 해요. 그리고 만섭 할아버지를 구해내야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누군가 우릴 감시하고 있어요. 서둘러야 해요. 둘은 메모리 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태우는 재빨리 수진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연락할게요.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태훈이 떠난 후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 씨, 이게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태훈에게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점점 불안해진 수진은 서둘러 태훈이 묵는다던 호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앞에는 경찰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 총소리가 들렸다더라. 투숙객 한 명이 피살됐다는데 수진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훈마저 하재만의 소나기에 희생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정우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칩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여러 사진과 메모들이 붙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나도 정우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었어. 만섭 할아버지가 체포된 후로 복희는 경찰 출신 지인의 도움으로 만섭의 석방을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하재만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죠. 엄마도 하재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예전부터 이상했어. 그리고 내가 알아낸 것들이 있어. 복희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재만의 군 복무 기록과 신문 기사들이 화면에 띄워져 있었죠. 3년 전에 하재만은 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했다고 알려졌어. 하지만 실상은 달랐지. 내부 비리 조사 중에 갑자기 전역한 거야. 제가 발견한 증거가 있어요. 수진이 메모리 칩을 내밀었습니다. 둘은 급히 메모리 칩을 복희의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으며 충격에 빠졌죠. 하재만의 무기 횡령 증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만섭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 이건 명백한 증거야. 그때 갑작스럽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희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수가. 무슨 일이에요? 만섭 할아버지가 구치소에서 쓰러지셨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럴 리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건강하셨는데. 복희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이건 분명 하재만의 짓이야. 만섭을 침묵시키려는. 두 사람은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만섭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독살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위 세척을 했대. 뭔가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다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두 사람은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했습니다. 그때 복희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네, 오할머니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동네 할머니들이 작업실에 불이 났다고. 라디오 수리점이 완전히 타버렸대. 하재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죠.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밤 모든 증거를 군 수사당국에 전달하자. 두 사람은 메모리칩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 안전한 곳에 분산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현직군 검찰 수사관인 박중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메모리칩 하나를 들고 그녀와 동행했죠. 한적한 카페에서 그들은 박중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불안감이 커지던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복희 씨죠? 박중희가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오지 못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군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김대위입니다. 박중희의 동료예요.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었고 복희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말해 신뢰를 얻었습니다. 수지는 메모리 칩을 꺼냈고 김대위는 칩을 받아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내용이군요. 하재만 장군의 직접적인 범죄 증거로군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만섭 할아버지를 구하고 하재만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이걸 본부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검은색 차량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하재만의 얼굴이 드러났죠. 복희 씨, 수진 양, 같이 이야기 좀 할까요? 복희는 수진을 보호하듯 앞에 세웠습니다. 할 말 없어요. 당신의 죄가 곧 드러날 거예요. 하재만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방금 만난 그 사람,
김대위라고 했나요? 그는 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그 증거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속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난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러면 두 분의 목숨은 살려드리겠소. 복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정우의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겁니다. 그때 복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복희가 자신감 있게 하재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우린 진짜군 검찰청에도 증거를 보냈거든요. 방금 전화가 왔어요. 그들이 이미 당신을 체포하러 오고 있대요. 하재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억해 두세요. 하재만의 차가 급히 달아났습니다. 복희와 수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른 증거도 보냈던 거예요? 복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오늘 아침에 만든 또 다른 복사본을 진짜 박중희에게 우편으로 보냈어. 그가 방금 확인했다고 전화한 거야. 두 사람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재만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만섭은 여전히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섭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의사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죠. 복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만섭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만섭 오빠, 힘내세요. 정우의 진실이 곧 밝혀질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군 검찰이 하재만을 체포하려 했는데 그가 사라졌대요. 뭐라고? 박중희가 방금 전화했어요. 어젯밤 집으로 체포조가 갔는데 빈집이었대요.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군 검찰이 전직군 장성 하재만 씨를 군용, 무기 횡령 및 군인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하려 했으나 그는 도주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던 그때 병실 안의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지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왜 저러지? 전원도 안 켰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희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시나요? 수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정우 씨 목소리예요. 제 말 들리시면 라디오를 발견하세요. 무슨 소리지? 무슨 라디오? 수진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외쳤습니다. 맞다. 불탄 작업실에서 혹시 다른 라디오가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불탄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화재 현장은 처참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죠. 1시간 넘게 찾은 끝에 수진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예요. 라디오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작업대 아래 특별히 만든 금속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화재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죠. 복희와 수진은 그 라디오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섭의 병실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살펴봤죠. 복희가 라디오 외관을 면밀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 라디오처럼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 같아. 그녀는 라디오 뒷면의 나사를 풀고 안쪽에 숨겨진 또 다른 메모리 칩을 발견했죠. 여기 또 있어. 정우가 그렇게 보호하려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들은 급히 노트북을 꺼내 메모리 칩을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개의 파일만 있었습니다. 최후 진술.
MP3.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녹음은 내가 죽은 후에 발견되기를 바라며 남깁니다. 제 이름은 정정우, 현재 육군 일병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하재만 장군과 그의 측근들이 군용 무기를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가 조작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 특수 녹음 장치를 만들어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재만 장군이 직접 무기 거래에 대해 언급하는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증거를 가지고 군, 검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각된 것 같습니다. 방금 누군가 제 숙소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절대 자살이 아닙니다. 하재만 장군이나 그의 부하들이 저를 해치려 할 것입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이 증거를 꼭 군 검찰에 전달해 주세요. 누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라디오를 숨겨야 해요. 사랑해요, 모두. 녹음이 끝났습니다. 복희와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만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정우야. 복희가 급히 만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섭 오빠, 정신이 드세요? 만섭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방금 정우 목소리 들었어. 네, 오빠. 우리 모두 들었어요. 정우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 정우가 정말... 네, 정우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용감하게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거예요. 만섭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녀석 어디 갔소? 하재만이 도망쳤어요. 하지만 군 검찰이 쫓고 있어요. 만섭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다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 정우의 진실을. 네, 할아버지. 이미 군 검찰에 증거를 보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진은 결심한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음을 인터넷에 올리려고요. 세상 모두가 정우 씨의 진실을 알아야 해요. 만섭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 해. 우리 정우가 헛되이 죽지 않게.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돌아봤죠. 문간에는 김하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어르신, 제가 이제야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병실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간에 서 있는 김하사를 모두가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재만의 편에 서서 증언을 번복했던 인물이니까요.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김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섭이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할 말이 뭔가? 김하사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죠.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재만 장군의 협박 때문에. 협박? 복희가 물었습니다. 네,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제가 정우에 대한 진실을 말하면 제 아내와 아이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김하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고 하재만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저도 정우의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만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뭐가 있었소? 김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무기고 서류를 챙기려 했습니다. 하재만 장군의 무기 횡령 증거였죠. 하지만 중대장에게 발각됐고 그들은 정우를 총기함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죠. 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정우에게 총구를 겨누고 자살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정우가 거부하자 김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재만의 지시로 중대장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정우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자살로 위장했죠. 병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만섭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수지는 오열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정우가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너무 늦게 고백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복희가 김하사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증언이 정우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수진의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뭐지? 수진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우 씨의 녹음 파일이 인터넷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요. 군 검찰청에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고 만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내 억울함이 풀리는구나. 바로 그때 병실 창문에서 이상한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김하사가 먼저 알아챘죠. 엎드리세요. 그가 외침과 동시에 병실로 뛰어들어 만섭의 침대를 막았습니다. 그 순간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격수? 김하사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바닥에 엎드리세요. 혼란 속에서 복희는 재빨리 만섭의 침대를 벽 쪽으로 밀었고 수지는 노트북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하사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재만이. 그가 왔습니다. 복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려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재만이 권총을 들고 서 있었죠. 움직이지 마. 하재만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내러 왔어. 김하사가 하재만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장군님, 그만하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세상에 공개됐어요. 늦지 않았어. 너희들만 없애면 돼. 하재만의 눈빛이 광기로 빛났습니다. 내 가족도 이미 내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김하사. 얌전히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김하사가 망설이는 사이 하재만은 만섭을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먼저 이 늙은이부터 처리해야겠군. 손자 따라갈 시간이야. 안 돼.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뒤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재만, 그만해. 뒤를 돌아보니 박중희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시오.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하재만이 비웃었습니다. 너 혼자서 날 어떻게 할 건데?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여러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병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하재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채 창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너희 모두를.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김하사가 쏜 총알이 하재만의 다리를 관통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장군님. 김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특수부대원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하재만은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렸습니다. 박중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하재만이 끌려나간 후 병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중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정우 일병의 녹음과 김하사의 증언, 그리고 방금 하재만의 행동까지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만섭은 깊은 안도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 정우,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다음 날 모든 언론은 군부 고위층 무기 횡령 및 살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우의 녹음 파일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군 내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죠. 만섭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불타버린 작업실 앞에 서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할아버지? 수진이 물었습니다. 만섭은 주머니에서 정우의 라디오에서 꺼낸 메모리 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 우리 정우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구나. 그리고 새 작업실을 지어서 라디오를 다시 고치기 시작할 거야. 복희가 다가와 만섭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오빠. 우리 함께해요. 만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하늘에서는 마치 정우가 지켜보는 것처럼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마을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의 무거운 공기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이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마을 박물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정할아버지, 이제 시작할까요? 마을 이장이 만섭에게 물었습니다. 만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죠.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재만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정우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되었고 그의 용기를 기리는 추모식도 열렸죠. 만섭의 라디오 수리점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리점 한쪽에 작은 박물관이 함께 문을 열었죠. 정정우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만섭이 천천히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이 박물관은 단순히 한 젊은이의 희생을 기리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에게, 특히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복희 목사가 서 있었고 그들 주변으로 마을의 오할머니들과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죠. 이 박물관의 중심에는 제 손자가 만든 라디오가 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섭은 천천히 하얀 천으로 덮인 전시대로 다가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우의 라디오가 있었죠. 새롭게 복원되어 반짝이는 빛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제 손자 정우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증인입니다. 오늘부터 이 라디오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만섭이 천을 벗기자 사람들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라디오 옆에는 정우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녹음 내용이 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있었죠. 진실은 언제든 울릴 준비가 되어 있다. 수진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리 칩을 담은 작은 유리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우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메모리 칩입니다. 이제 이 증거는 역사의 일부가 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전시대에 올려놓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이도 많았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전시물을 구경하는 동안 만섭은 혼자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희가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죠. 오늘 정말 멋진 행사였어요, 오빠. 다 복희 덕분이지.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죠.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복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넌 마을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지. 오빠는 항상 라디오만 만지작거리던 수줍은 청년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돌아온 건 정우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 만섭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 부품으로 만든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우리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래?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말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땐 나도 당신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 뒤로는 정우의 라디오가 마치 축복하는 듯 따스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박물관의 다른 쪽에 있는 새로운 전시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정우 장학재단이라는 제목의 게시판이었죠. 정우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왔고 그 돈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싸우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 설립된 것입니다. 정우 씨, 당신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수지는 정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죠. 그날 저녁 만섭과 복희, 수진, 그리고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박물관 앞마당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음식과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간이었죠. 만섭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을 넘어 희망을 나누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우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이 마을과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잠시 묻힐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라디오 박물관에서는 여전히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마치 정우의 목소리처럼 희미한 라디오 전파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의 메시지가 아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